나는 송하은, 31살. 홍대 뒷골목에서 빈티지 드레스 수선실을 운영한다.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본 적 없는 실과 바늘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 동생 하연이의 결혼식은 우리 집안의 큰 이벤트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과의 결혼. 재개발 사업으로 번창한 집안과의 결합. 모두가 축복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동생의 예비 신랑을 본 적이 없었다. 이름만 알고 있었다. 강민혁. 34살 건축 디자인 회사 이사.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해요. 오전 10시 택배벨이 울렸을 때 나는 1950년 실크 드레스의 허리선을 뜯고 있었다. 손끝에 묻은 실밥 가루를 털어내며 문을 열자 배송기사는 내 키보다 큰 상자를 현관에 내려놓고 갔다. 송장엔 분명 내 수선실 주소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상자를 뜯는 순간 비닐 안에서 쏟아진 건 내가 주문한 빈티지 레이스가 아니라 새하얀 웨딩드레스였다. 오간자 스커트가 작업대 위로 번지며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다. 순백의 천이 내 낡은 작업실을 순간 다른 세계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드레스를 들어올렸다.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다. 고급 원단, 손으로 박은 비즈, 허리에 감긴 새틴 리본까지 이건 최소 1,000만 원은 넘는 맞춤 드레스였다. 그때 속주머니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금속성의 가벼운 충돌음. 나는 무릎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검은색 키카드였다. 표면엔 호텔 로고도 객실 번호도 없었다. 그저 매끈한 검정 플라스틱 한 장. 하지만 카드 뒷면에 붙어있던 작은 영수증 쪽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자리로 돌려놔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정확히는 심장이 무언가 무거운 것에 짓눌리는 느낌. 택배 송장을 다시 봤을 때 발신인 이름란에서 동생의 이름을 발견했다. 송하연. 핸드폰을 집어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문자를 남겼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11시. 동생은 오늘 오후에 리허설이 있다고 했었다. 스카이 채플, 도심 한복판의 유리 천장 예식장. 나는 드레스를 비닐로 다시 감싸고 키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채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스카이 채플까지는 새 정거장. 주머니 속 키카드가 체온에 서서히 데워지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드레스를 들고 키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스카이 채플은 건물 30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나는 비닐에 쌓인 드레스를 꼭 껴안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청바지에 낡은 코트, 손톱 사이에 낀 실밥 가루.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문이 열리자 유리로 된 복도가 나타났다. 천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흐린 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졌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허설이 진행 중인 모양이었다. 채플 입구에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다. 하얀 의자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고 중앙 통로에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다. 단상 앞에는 몇 명이 서 있었다. 동생, 어머니,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문을 밀고 들어섰다. 경첩 소리에 모두가 돌아봤다. 동생이 다가와 드레스를 확인하고는 옆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단상 쪽을 제대로 봤다. 어머니가 웨딩 플래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터틀넥에 회색 슬랙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부딪혔다. 공기가 끓었다. 정확한 표현이다. 그 순간 채플 안의 공기가 갑자기 뜨거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짙은 갈색 눈동자. 그 안에 뭔가 예리한 것이 번뜩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시작해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목, 어깨, 드레스를 안고 있던 팔 그리고 손목. 시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피부가 따끔거렸다. 마치 눈빛에 온도가 있는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이게 뭐지? 이 감각은 뭐지? 나는 방금 내 동생의 예비 신랑을 봤다. 우리 집에 들어올 남자. 가족이 될 사람. 그런데 왜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금기라는 단어가 또렷해졌다. 리허설이 끝나고 웨딩 플래너가 나를 붙잡았다. 장비실에 남은 소품 상자를 지하 창고로 옮겨달라는 부탁이었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 나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상자를 들고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불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지하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밀어 넣었다. 문이 다시 열렸다. 강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태블릿과 설계도면 롤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섰다. 지하 버튼을 누르려다가 이미 불이 켜진 걸 보고 손을 내렸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상자를 꼭 껴안고 구석에 바짝 붙어 섰다. 그는 반대편 구석에 서 있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1미터 남짓. 좁은 공간. 숫자판이 깜빡이며 층을 표시했다. 30, 29, 28. 그때 불이 꺼졌다. 엘리베이터가 덜컥하고 멈췄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다. 주황빛 조명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가 비상 버튼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렸지만 응답은 없었다. 그가 다시 버튼을 눌렀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정전인 모양이었다. 건물 전체가 멈춘 건지, 이 엘리베이터만 멈춘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다. 침묵이 흘렀다. 비상등이 깜빡였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그 리듬에 맞춰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그의 시선이 내 얼굴, 목, 어깨를 훑고 있다는 걸.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5분쯤 지났을까? 아니면 10분.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점점 더워졌다. 환기가 되지 않아서 공기가 무거웠다. 나는 코트 지퍼를 조금 내렸다. 그가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벽에 기대고 서 있었다. 태블릿을 바닥에 내려놓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것 같았다. 침묵이 다시 흘렀다. 비상등이 또 깜빡였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꺼져 있었다. 완전한 어둠. 나는 숨소리만으로 그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불이 다시 켜졌다. 그가 움직였다. 한 걸음, 내게 가까이. 나는 벽에 등을 더 밀착시켰다. 하지만 벽은 단단했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그가 또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반 걸음도 안 됐다. 그의 얼굴이 가까웠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내게 닿지 않았다. 그저 내 옆 벽의 비상 버튼을 향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렀다. 벨이 울렸다. 이번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관리실이었다. 정전 복구 중이라고 10분 내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거라고 했다. 그가 손을 내렸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여전히 가까이 서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흔들리는 조도에 맞춰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다. 짧은 접촉. 하지만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피부가 저릿했다. 그 짧은 접촉이 내 경계선에 조용히 균열을 냈다. 불이 완전히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며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다. 숫자판이 깜빡였다. 27, 26, 25. 지하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나는 상자를 집어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여전히 안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등이 땀으로 축축했다. 그리고 손등에 그의 손가락이 스쳤던 자리가 아직도 뜨거웠다. 지하 창고에 상자를 내려놓고 나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순간들이 계속 재생됐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키카드가 만져졌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 제자리로 돌려놔요. 쪽지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지하 복도는 조용했다. 창고, 기계실, 직원 휴게실 같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문패를 하나씩 읽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라커룸이라고 쓰인 문을 발견했다. 문 옆에 카드 리더기가 있었다. 검은색, 작은 LED 불빛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키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걸 여기에 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동생의 드레스 속에 들어있던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어둔 것. 하지만 나는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댔다. 삐 소리와 함께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나는 문 손잡이를 돌렸다. 안은 어두웠다. 나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불이 켜졌다. 좁은 방이었다. 한쪽 벽에 금속 락커들이 줄지어 있었다. 반대편엔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락커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대부분 비어 있었다. 몇 개엔 낡은 작업복이나 안전모 같은 게 걸려 있었다. 마지막 락커를 열었을 때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무릎을 굽혀 그걸 집어들었다. 서류 봉투였다. 두껍고 무거웠다. 겉면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다. 나는 테이블로 가서 불을 켜고 서류를 펼쳤다. 첫 장은 명단이었다. 이름과 주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모두 같은 동네 주소. 재개발구역. 우리 아버지가 참여하고 있는 그 사업. 두 번째 장은 보상 내역이었다. 각 상인별로 받게 될 보상금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손글씨로 다른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원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숫자들. 그리고 그 아래 최종 지급액이라는 메모.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보상금 축소장부였다.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계약서 사본이었다. 재개발 구역 부지 매입 계약. 그리고 그 하단에 서명란. 아버지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송재민. 나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아버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상금 축소에. 서류를 더 넘겼다. 회의록, 이메일 프린트,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의 이면. 상인들을 속이고 보상금을 착복하고 그 돈으로 누군가는 배를 불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강민혁.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이름 옆에는 설계 용역 및 인허가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부 정보 제공자.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동생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사업이었다. 우리 아버지와 강민혁의 회사를 묶는 거대한 거래. 그리고 이 서류들은 그 거래의 어두운 이면. 키카드는 왜 드레스 안에 들어 있었을까? 누가 넣은 걸까? 동생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제자리로 돌려놔요. 그 문장의 의미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이 서류들을 제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돌려놓으라는 뜻. 아니면 진실을 제자리로 세상에 드러내라는 뜻.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가야 할까?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동생의 결혼은 출구였다. 이 모든 거짓과 부정의 출구.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게 덮일 것이다. 계약은 완성되고 증거는 사라지고 진실은 땅속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입구에 서 있었다. 문이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 봉투를 가슴에 껴안았다. 누군가 들어왔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손에 든 봉투를 봤다.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봉투를 더 세게 껴안았다. 그는 한 발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그가 한 발 더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등이 락커에 부딪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가 손을 뻗었다. 나는 봉투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봉투를 향한 게 아니었다. 내 어깨를 향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따뜻했다.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 그와 내 사이에 끼워 넣었다. 물리적인 경계선. 그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내 어깨에서 떨어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벽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침묵이 또 흘렀다.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을 때 발길이 멈췄다. 뒤돌아봤다. 그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봉투의 무게가 가방을 짓눌렀다. 그리고 내 심장도. 라커룸을 나온 뒤 나는 건물 로비까지 올라왔다. 가방 속 봉투가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 건물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동생에게? 아니면 경찰에? 하지만 손가락은 어떤 번호도 누르지 못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 내용은 간단했다. 옥상 온실 30분 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번호는 누구일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강민혁. 그 외에 누가 있겠는가? 나는 문자를 다시 읽었다. 옥상 온실. 건물 옥상에 온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채플 예약 고객들을 위한 포토존이라고. 하지만 왜 거기로 나를 부르는 걸까? 30분이 지났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옥상 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도시의 소음이 아래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온실은 옥상 한쪽 구석에 있었다.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구조물.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온실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습도가 높았다. 식물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다. 열대식물, 덩굴, 양치류. 초록색이 사방을 가득 채웠다. 강민혁이 안쪽에 서 있었다.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돌아섰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물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쥔 채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옆에 섰다. 창 너머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회색빛 건물들, 작은 자동차들,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그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등이 유리벽에 닿았다. 차가운 표면. 창 너머로 도시가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이슬 맺힌 잎들이 등에 닿았다. 축축한 감촉. 그가 또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가까웠다. 눈빛이 어두웠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내 얼굴 옆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다. 나를 가두는 자세.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이 내 얼굴에 가까워졌다. 숨결이 느껴졌다. 따뜻하고 무거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세상이 멈췄다. 부드럽고 뜨겁고 절박한 키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유리벽이 등에 차갑게 닿았지만 내 몸은 불타고 있었다. 키스는 길었다.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순식간처럼 짧았다. 그가 입술을 떼었다. 나는 눈을 떴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통스러운 표정. 그는 이마를 내 이마에 기댔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손으로 그의 뺨을 감쌌다. 따뜻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다. 그는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다. 나는 유리창에서 등을 떼었다. 그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나를 봤다. 그리고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리는 온실을 나왔다. 옥상의 찬 바람이 땀에 젖은 피부를 식혔다.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의 온도가 남아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뒤돌아봤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놓지 않았다. 마음으론 그만하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목은 놓지 않았다. 온도는 이미 넘어가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그날 밤 나는 수선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바늘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온실에서의 그 순간들을 계속 떠올렸다. 그의 입술, 그의 손, 그의 숨결.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수선실이라고 대답했다. 지금 간다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30분 뒤 동생이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동생의 표정은 얼어 있었다. 코트도 벗지 않고 작업대 맞은편에 섰다. 내가 가져간 거지, 라커룸에서. CCTV 확인했다고 했다. 동생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 그 키카드, 내가 넣은 거라고 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동생이 계속 말했다. 드레스 속에 일부러 내가 찾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넘어오면 우리 집안을 지킬 카드가 된다며. 거래용으로.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동생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탁, 작업대 위에 던졌다. 병원 기록이라고 했다. 태어났을 때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출생 기록, 혈액형, 그리고 신생아 뒤바뀜 사고 보고서. 우리 친자매가 아니라고 했다. 병원에서 바뀐 거라고. 28년 전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류를 놓지 못한 채 동생을 바라봤다. 엄마 아빠는 아냐고 물었다. 안다고 했다. 5년 전부터. 하지만 숨긴 거라고. 우리 가족 이미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동생이 차갑게 말했다. 이 결혼도 다 쇼윈도라고. 완벽한 가족, 완벽한 결합. 하지만 진짜 목적은 재개발 사업을 완성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증거를 가져오면 협상 카드가 되는 거라고. 강민혁 측을 압박할 수 있는. 나는 작업대에 손을 짚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 키카드도 서류도 내가 찾게 한 것도. 동생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비밀도 사업의 어두운 이면도.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 동생이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했다. 가족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진실 편에 설 건지. 하지만 잊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동생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작업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내 인생 전부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가족도 사랑도 모든 것.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받았다. 그의 목소리가 급했다.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수선실이라고 대답했다. 거기서 나오라고 했다.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CCTV 영상이 조작됐다고 했다. 내가 라커룸에서 서류를 훔치는 장면만 편집해서 공갈범으로 만들 거라고. 경찰에 신고될 거라고.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다. 장소를 보내줄 테니 거기로 오라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봉투. 수선실 문을 잠그고 밤거리로 나왔다. 새벽 2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걸으며 뒤를 계속 돌아봤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림자가, 발소리가.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주소였다. 지하철역 근처 찜질방. 24시간 영업.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입장권을 끊고 라커 열쇠를 받았다. 찜질방 안은 따뜻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누워 있었다. 나는 구석자리를 찾아 가방을 베고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누군가 내 옆에 앉는 기척이 났다. 나는 눈을 떴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찜질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다. 샤워를 하고 온 모양이었다. 그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이메일이었다. 발신자는 익명. 내용은 간단했다. 재개발 보상금 횡령 증거. 송재민, 강민혁 연루. 그리고 첨부 파일. 내가 봤던 그 서류들. 사진으로 찍혀서 여러 사람에게 발송됐다. 언론사, 시민단체, 감사원. 나는 숨이 막혔다. 그가 말했다. 자기가 보낸 거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어차피 터질 일이라면 자기 손으로 끝내고 싶었다고. 왜 그랬냐고 물었다. 그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 나 때문이라고 했다. 나를 지키고 싶었다고. 이 거짓말에서
이 더러운 거래에서 그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는 찜질방 한 구석 락커 사이에 숨어 앉아 있었다. 얇은 수건 한 장을 무릎에 덮고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아 있었다. 체온이 전해졌다. 그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화면을 함께 봤다. 아직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곧 터질 것이다. 폭탄처럼. 나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가 나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의 이마가 닿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손을 맞잡고 이마를 맞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마지막 순간처럼. 그리고 그의 숨이 내 피부보다 가까이 있었다. 얇은 수건 한 장보다도. 새벽이 밝아왔다. 찜질방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강민혁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핸드폰 진동에 깨어났다. 그도 동시에 눈을 떴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핸드폰을 확인했다. 뉴스 알림이었다. 기사가 나왔다. 도심 재개발 사업 보상금 횡령 의혹.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첫 줄에 있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시작됐다고 했다. 우리는 찜질복을 벗고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찜질방을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쳤다. 거리는 출근 시간이라 붐볐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가 우리를 알아볼까봐. 그가 말했다. 오늘 저녁 리허설 디너가 있다고. 결혼식 이틀 전. 양가 가족과 하객들이 모이는 자리.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끝낼 거라고. 장부를 폭로하고 결혼을 취소하고 진실을 말할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위험하다고 했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이제 나도 이 일의 일부라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했다. 리허설 디너는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 해가 지고 있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우리는 멈춰섰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준비됐냐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다. 하얀 테이블보, 반짝이는 식기, 꽃장식. 사람들이 돌아봤다. 동생,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강민혁의 가족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다. 동생은 웃고 있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 강민혁이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 결혼의 진실을, 재개발 사업의 어두운 이면을, 보상금 횡령을, 모든 거짓말을.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생이 웃음을 멈췄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보안팀을 불렀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강민혁을 향해 걸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가 다시 열렸다. 경찰이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아마도 강민혁이 보낸 이메일을 받은 사람 중 하나. 경찰이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강민혁에게도. 상황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보안팀과 경찰이 대치했다.
나는 강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가 나를 봤다. 눈빛이 절박했다. 도망쳐야 한다고 느꼈다. 이곳에서, 이 혼란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레스토랑 뒤쪽, 직원 통로로. 우리는 달렸다. 복도를, 계단을, 지하로. 지하 1층에 수족관이 있다는 걸 기억했다. 호텔의 명물. 거대한 유리 터널.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수족관 입구는 잠겨 있었지만 강민혁이 직원용 키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파란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다. 우리는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벽 너머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조용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이 따라온 모양이었다.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갔다. 터널 끝으로. 유리벽 너머로 상어가 지나갔다. 천천히 우아하게. 그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의 손등에 점 하나를 찍었다. 의미는 명확했다. 끝까지. 터널 끝에 비상구가 있었다. 우리는 문을 밀고 나갔다. 호텔 뒷골목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우리는 달렸다. 골목을, 거리를, 어둠 속으로.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손을 맞잡고 숨을 헐떡이며 끝까지. 결혼식 당일. 아침 해가 밝았다. 우리는 밤새 숨어 다녔다. 친구의 빈 작업실, 24시간 카페, 공원 벤치.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강민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받았다. 동생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오후 2시 스카이 채플. 그리고 나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강민혁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강민혁을 봤다. 그가 말했다. 가지 말라고. 함정이라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야 한다고. 이제 끝을 봐야 한다고. 우리는 스카이 채플로 향했다.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객들, 언론, 경찰. 모두가 이 결혼식을 주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갔다. 채플로 가는 복도에서 동생을 마주쳤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드레스. 내 수선실로 잘못 배송됐던 그 순백의 드레스. 동생이 웃었다. 드디어 왔다고. 이제 선택하라고. 가족을 살릴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건지. 나는 동생을 지나쳐 채플 안으로 들어갔다. 의자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양가 가족 하객들, 그리고 구석의 경찰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강민혁이 단상에 서 있었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경찰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봤다. 눈빛이 말했다.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단상 앞에 섰다. 주례가 물었다.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냐고.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는 말했다. 이 결혼의 진실을. 재개발 사업의 어두운 이면을. 모상금 횡령을. 우리 가족의 거짓을. 동생과 나의 비밀을. 병원에서 바뀐 아기들의 이야기를. 모든 것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동생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드레스 자락이 카펫을 쓸었다. 그리고 나를 마주보고 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동생이 말했다. 언니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결혼을 강행하려 했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니, 가족이라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제 알았다고. 환상 위에 세워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동생이 웨딩드레스 허리에 리본을 풀었다. 그리고 천천히 드레스를 벗었다. 안에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와 티셔츠. 동생이 드레스를 내게 건넸다. 이제 언니 차례라고 했다. 진짜 삶을 선택할 차례라고. 나는 드레스를 받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처음 수선실에서 받았을 때보다는 가벼웠다. 나는 드레스를 단상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강민혁에게 걸어갔다. 경찰이 가로막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을 밀쳐내고 강민혁 앞에 섰다. 그의 수갑찬 손을 잡았다. 마이크가 내 앞으로 왔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족을 살릴지 사랑을 살릴지 혹은 이 도시의 거짓 쇼윈도를 모두 박살낼지. 나는 이미 선택했다. 진실을. 그리고 사랑을. 이 남자는 내 동생의 예비 신랑이었다. 우리 집에 들어올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그는 나와 함께 진실을 선택한 사람이다. 법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다가왔다. 나에게도 수갑을 채우려 했다. 공범이라고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나는 손을 내밀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겼다. 강민혁이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를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괜찮다고 눈빛으로 말했다. 채플이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다.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가족들이 서로를 비난했다. 하지만 나는 고요했다. 처음으로 진짜로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경찰이 우리를 끌고 나갔다. 복도를, 엘리베이터를, 로비를. 건물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 마이크, 소리.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 수갑에 묶여 있지만 여전히 내 손과 닿아 있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나와 강민혁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스카이 채플이 멀어졌다. 저 위 30층, 유리 천장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계속될 이야기. 강민혁이 속삭였다. 후회하지 않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가 작게 웃었다. 나도 그렇다고. 처음으로 자유롭다고. 차는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다. 거짓과 부정을 폭로했다. 상인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와 다른 공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강민혁은 우리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진실. 그리고 서로. 경찰서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렸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질문을 쏟아냈다.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당당하게. 조사실로 들어갔다. 수갑이 풀렸다. 손목에 자국이 남았다. 빨갛게. 나는 그 자국을 쓰다듬었다. 자유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조사가 시작됐다. 질문이 이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드레스가 잘못 배송된 그날부터 오늘 채플에서 진실을 말한 순간까지. 숨기지 않았다. 강민혁과의 관계도 우리가 나눈 키스도 함께 도망친 밤들도. 조사관이 물었다. 그가 동생의 예비 신랑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고. 심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말했다. 기소될 거라고. 증거인멸 방조, 공범 혐의. 하지만 내부 고발자 신분도 인정될 거라고. 형량은 줄어들 거라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후회하지 않는다고.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강민혁을 봤다. 그도 조사를 마친 모양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경찰이 가로막지 않았다.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가 손을 들어 내 뺨을 감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우리만의 순간. 경찰이 우리를 떼어놓았다. 서로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뒤돌아봤다. 그도 뒤돌아보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다. 재판이 끝났다. 우리 아버지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민혁의 회사 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나와 강민혁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개발 사업은 중단됐다. 새로운 조사가 진행됐다. 상인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다.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 작지만 정당한 시작이었다. 동생과는 연락이 끊겼다. 아니, 정확히는 끊지 않았다. 그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진짜 자매가 아니었다. 하지만 28년을 함께 살았다. 그 시간이 거짓은 아니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 나는 수선실로 돌아왔다. 빈티지 드레스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바늘을 들고 실을 꿰고 천을 깁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나는 내가 깁는 것이 뭔지 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선택을, 누군가의 용기를. 문이 열렸다. 벨이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 짓고 있었다. 예전보다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은 더 밝았다. 자유로운 사람의 눈빛. 나는 바늘을 내려놓았다. 일어났다. 그에게 걸어갔다. 그가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꽉.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그가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나도 속삭였다. 나도 사랑한다고. 우리는 오래 그렇게 서 있었다. 작업실 한가운데서 빈티지 드레스들에 둘러싸여.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다. 이게 우리의 결말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완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동생의 드레스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마 폐기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 드레스가 시작한 이야기는 계속된다. 나와 강민혁의 이야기. 거짓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진실에서 시작된 이야기.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리는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진실을 선택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심장을 들으며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송하은의 이야기. 동생의 드레스로 시작해서 내 심장으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